2025년부터요. 식품기사가 식품안전기사로 바뀌었습니다. 식품기사였을 때 제1과목이 식품위생학이었는데요. 식품안전기사로 바뀌면서 제1과목이 식품안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제 기준을 보게 되면 법규와 해썹 비중이 다소 높아졌죠. 오늘 공부할 해썹의 경우에는요. 기존에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기사로 바뀌면서 출제되는 문제의 비중도 다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챕터의 경우에는요. 필기에서도 실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썹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요건 프로그램 기초 위에서 수립,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뭔데요? 라고 하면요. 우리 공장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위생관리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영업장, 종업원, 제조시설, 냉동설비, 용수, 보관, 검사, 회수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위생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기에는 GMP나 그리고 SSOP도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행요건 관리가 잘 되고 나면 우리는 해썹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요소 분석을 뜻하는 HA와 그리고 중요관리점을 뜻하는 CCP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 아니고요. 사전 예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위해 요인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위해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보면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들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차단을 하자.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을 하자라고 하는 게 해썹 제도입니다. 식품 원재료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이런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것. 우리는 이것을 중요관리점이라고 하거든요. 중요관리점을 결정을 해서 자율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위생관리 체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 정의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용어 정의 같은 경우는요. 필기에서도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해썹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나오고 있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식품 축산물 원료 관리부터 해서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아니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는 해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해 요소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요.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우리는 위해 요소라고 하고요. 위해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위해 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가 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위해 요소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중요 관리점, 우리가 CCP라고 하는 부분이죠. CCP라고 하는 것은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아니면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서 당해 식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또는 과정 또는 공정을 우리는 중요 관리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해 요소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를 찾는 게 중요 관리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뒤에 가게 되면 한계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게 되는데요. 한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 관리점에서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중요 관리점으로 우리가 생물학적 조건을 잡았다면
그것이 가열이라고 하는 공정이었다면 가열을 관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고 보는 게 한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계 기준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계 기준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선 조치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 결과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행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썹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썹 관리 계획에서 유효성과 그리고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모니터링을 우리가 자동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CCP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관리 확인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 해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썹의 경우는요, 자율적인 위생관리 체계이기는 합니다만 의무 적용 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보면요, 어묵이나 어육 소세지, 그리고 냉동 오류 연체 조미 가공품, 그리고 피자, 만두, 면류, 그리고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그리고 빈과 음료류, 레토르트 식품, 그리고 김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초콜릿, 유당, 생면, 건면, 숙면, 그리고 특수용도 식품, 그리고 즉석 섭취 식품과 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많이 판매하는 업소를 얘기를 하죠.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의 경우에도 해썹 의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썹 도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면요, 업체 측면이냐 아니면 소비자 측면이냐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업체 측면에서는 우선 위생관리가 되는 거죠. 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도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위생관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한 식품을 제조를 할 수 있고 회사 이미지도 좀 좋게 되고 신뢰성도 향상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식품 선택의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식품이 있다면 해썹 식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라고도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도입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행요건 관리부터 보죠. 선행요건 관리에 보면 적용업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내용이 많아서 제일 처음에 있는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축산물 작업장 업소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을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선행요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총 52개 항목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영업장 관리, 아니면 위생관리, 제조, 가공, 조리시설 설비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래, 식품공장 이렇게 관리해야지 라고 하는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보기 중에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몇 가지 한번 보면요. 작업장 같은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식품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무실 같은 그런 것들은 분리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을 만드는 작업장 같은 경우는요.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염물질이나 해충이나 설치류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업장은 크게 두 가지 구역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결구역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일반구역입니다. 식품 특성에 따라서 청결구역은 다시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표는 구역 설정의 예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물 바닥, 벽, 천장 같은 경우는요.
내수성 또는 내열성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바닥은 파여있거나 갈라진 틈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홈이 있는 재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할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이런 것들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배수는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구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역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입구에는 구역별로, 여기서 말하는 구역은 일반 구역이냐 아니면 청결 구역이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구역별로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위생 관리를 위해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업장 내부에는요, 종업원들이 이동 경로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 경로에는 물건 적재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창이나 유리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손됐을 때 유리 조각이 작업장 내로 흩어지거나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필름을 씌우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채광 부분을 보시면요, 보통은 작업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 채광이나 인공 조명 장치를 이용을 해서 220룩스 이상만 되도록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별이랑 검사구역이 있죠. 이렇게 특별한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은 유관 확인이 필요한 조도 540룩스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탈의실 같은 경우는요, 환기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출입문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까지 다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출복장과 위생복장을 같이 두면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구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온 부자재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고요. 하는 것들을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동 동선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료 입고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관, 운송이 이렇게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 소독 기준을 포함하는 위생수칙도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 같은 경우도요,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는 환기시설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충, 방서 관리도 되어 있는데요. 외부로 개방된 급 배기구가 있다면 여과망이나 방충망을 부착을 해서 벌레나 아니면 해충이나 설치류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작업장 내에서는 개인위생을 위해서 위생복이나 위생모나 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장신구는 안 되죠. 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 장소에 설치 운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척 소독 시설에는 올바른 손 세척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은 어떻게 하고요, 옷은 이렇게 하고요, 작업장 주변은 어떻게 하고요,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또 기계로 가볼까요? 제조, 가공, 시설, 설비 관리를 보면요, 이러한 제조, 가공, 선별, 처리 시설, 설비 이런 기계, 기구류 등 같은 경우는요, 공정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장, 냉동 시설 한번 볼까요? 냉장 시설의 경우는요, 내부 온도를 10도씨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요. 냉동 시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신선 편의식품, 훈제 연어, 가금육 같은 경우는 5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온도 감은 장치 센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용수관리 같은 경우는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조금 더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 운송할 적에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검사 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 기준 규격에 적합한 원부재료를 가지고 오고요. 협력업소가 있다면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송 차량이 냉장인 경우에는 우리 앞에 봤던 온도 있죠. 10도 시야,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시야를 유지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보관할 때는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적재 관리해야 됩니다. 제품 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는 제품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설비 기구 등을 검사를 하게 되면 온도 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그리고 검사용 장비 기구는 정기적으로 우리는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장 같은 경우는 청정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공중 낙하 세균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선행요건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저랑 같이 봤던 부분은 한 52가지 정도의 선행요건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선행요건 관리 같은 경우는 해썹관리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행요건 하고 나면 우리는 해썹 관리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해썹 같은 경우는요, 12절차로 가게 됩니다. 준비 단계가 5단계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7원칙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12절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12절차를 다 기억을 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힘드시다고 하면 7원칙은 꼭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썹 관리 12절차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해썹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썹팀을 구성하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용도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이 공정 흐름도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준비 단계 5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7원칙으로 가게 되죠. 제일 먼저 위의 요소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 관리점에서 있는 한계 기준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한계 기준 설정하고 나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탈했을 때 어떻게 개선 조치를 하겠어요? 라고 하는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검증은 어떻게 할래요? 검증 절차 및 방법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문서와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을 하게 되는 이것이 7원칙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어놓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썹 관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해썹팀 구성입니다. 해썹팀 구성에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어요? 그리고 교대 근무를 했을 때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제품 설명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강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품 설명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제품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사항 몇 개를 보면요. 제품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제품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목 제조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쓰거든요. 여기에 명시된 제품명과 일치하도록 제품명을 쓰게 되고요. 제품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공정분류 체계에 따라서 보면 식품의 유형이 있거든요. 그 식품 유형을 기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공정에서 제품 유형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에 있는 소분류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품목 제조 보고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 외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세 번째로 하는 게 용도 확인이죠. 용도 확인에는 가열, 섭취 방법, 아니면 소비 대상 이런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공정 흐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료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 단계들을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 흐름도를 작성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했으면요. 우리가 문서로 작성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된 공정 흐름도와 흐름도 및 평면도가
현장과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면 준비 5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부터는 7원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원칙에서 제일 첫 번째는요,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위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생물학적, 화학적 위의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보면요, 우리가 BCP라고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생물학적 위의 요소 같은 경우는요, 병원선 미생물, 부패 미생물, 병원선 대장균 이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요. 화학적 위의 요소의 경우에는 중금속부터 해서 농약, 항생물질, 그리고 사용기준 초과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 이런 화학적인 원인 물질들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 위의 요소 같은 경우는요, 돌조각, 유리조각, 플라스틱 조각, 쇠조각 같은 물리적인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이것을 전부 다 리스트로 써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위의 요소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넣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서요. 위의 요소 목록과 발생 원인과 심각성과 위해 발생 가능성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 위의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죠. 중요 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의 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또는 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중요관리점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라고 하면요, 중요관리점 결정도라고 있거든요. 이런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보면요, 질문 1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예, 아니면 노라고 하는 것을 아니요, 예 이걸 따라가서 질문을 계속 하게 되고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CCP가 아닌 것으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 질문에서 CCP인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CCP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원칙 3에서요,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한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의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치 또는 최소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기준 설정 예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CCP를 생물학적인 것으로 잡았는데 그 위의 요소가 뭐냐 하면 이콜라이였어요. 그래서 한계 기준으로 보니까 65도씨에서 1분 이상을 가열을 하게 되면 내가 이콜라이에 대한 위의 요소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아니면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한계 기준을 설정했으면요,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할래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CCP에 해당하는 공정이 한계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걸로 치자면 CCP1B라고 하는 이콜라이에 관련된 부분이 한계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한계 기준이 아까 봤던 부분은 65도씨에서 1분 이상이라고 하는 한계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정업원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관찰 또는 측정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방법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CCP1B라고 하는 예를 봤죠. 한계 기준은 65도씨 1분 이상을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가열 시간도 봐야 되고 온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열기가 정상 작동이 되는가, 아니면 온도와 시간을 모니터링 일자에 다 기록을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모니터링을 했더니 한계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계 기준을 벗어날 경우는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부분이 개선 조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해 위의 요소가 발생되기 이전에 내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방책이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 결과 한계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세요? 라고 하는 개선 조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보면요, 우리가 계속 CCP1B를 보고 있는데 아까 65도씨 이상 1분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열 온도 시간을 이탈했을 때는요, 이렇게 하고요, 기기 고장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개선 조치 방법을 적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원칙 6으로 검증 절차와 방법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해썹 시스템이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자주? 연 1회 이상. 검증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썹 계획에 대해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행성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성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내 해썹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있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행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을 했잖아요. 그 계획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검사를 한다. 그리고 검증을 했으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서와 기록 유지를 하게 됩니다. 기록하는 목록들은 정말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록 보관은 2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료에서부터 해서 종업원 교육, 검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